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나칠 수 없는 기업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 텐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 이야기로 또 종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항공우주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피델리티가 지분을 좀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뭔가 더 산 모양인데 피델리티는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피델리티는 미국 굴지의 자산운용사인데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피터 린치라고 월가 영웅이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어떤 문화와 생태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지 그게 영웅까지 취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독보적인 이제 업적을 남기면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자기네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를 월가 영웅이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피터 린치가 했던 마젤란 펀드가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거두면서 그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의 어떤 증식을 거뒀습니다. 그 피터 린치의 그 마젤란 펀드가 바로 피델리티의 이제 펀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린치는 사실 마젤란 펀드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피델리티의 여러 많은 어떤 그 직원 중에 하나였는데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1970년대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입장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피터 린치를 발굴해서 많은 어떤 자산을 남기고 맡기고 또 피터 린치가 그걸 통해서 또 외부적으로 알려지면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를 엄청나게 이제 굴렸습니다. 그 피델리티가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피델리티는 이제 가치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쭉쭉 뻗어나가는 뭐 테마주는 당연히 아니고 그런 어떤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의 어떤 그 투자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유명합니다. 네. 이런 피델리티가 이제 그 전체 영업 운영 규모가 한 1,300조 원쯤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항공우주에 투자를 했고 이 투자한 것이 이미 알려졌는데 여기에 따라 추가로 투자했다는 것이 지난주 공시 잡혀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가져왔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신 대로 윗선에 이제 파란 선이 이제 항공우주의 주가이고요. 항공우주 주가가 쭉 수평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향했는데 그 밑에 있는 초록색 그 그래프가 뭐냐면 피델리티의 항공우주의 지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하느냐? 항공우주가 이제 우상하는 그 시점과 피델리티가 이제 지분을 갖다 추가로 투자하는 그 지분 구간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항공우주가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피델리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항공우주가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피델리티가 지분을 사들여서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정말 제가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수급적인 흐름을 보니까 한 달 사이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외국인이 특별히 더 많이 산 흐름들이 나타나고 최근 13거래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외에 외국인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보시면 HTS가 다 나오는데요. 네. 거기 거기 찾아보면은 그 피델리티 포함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항공우주를 올해 첫 거래일이 2월 2일이었죠. 1월 2일 날 이후에 그 14일까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종가까지 그때 합쳐 보면은 한 1,500억 정도를 이제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샀고 이제 기관은 좀 팔았고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던 것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나 올라갔으니까 나 차익 실현을 해야지라는 맥락에서 팔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외국 항공우주에 이제 주가를 견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피델리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들은 3개월 뭐 이런 걸 바라보고 이제 투자하지 않고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제 방산기업들이 항공우주도 방산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방산기업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항공우주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공우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이게 사람 심리가 떨어져도 당연히 이제 밉고 속상한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와도 속상해요. 그걸 이제 포모라는 현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공우주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쭉쭉 뻗어나는데 내 주식이 왜 안 올라오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1월, 2월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부랴부랴 차익 실현을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적어도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1월부터 항공우주의 주가를 더 많이 샀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방산주의이기 때문에 예, 느낌은 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제 트리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 시절부터 아니 우리나라가 왜 자국 미국 이야기를 미국이 왜 다른 나라까지 지켜줘야 되냐? 심지어 왜 우리가 유럽을 지켜줘야 되냐? 유럽을 지켜줄 수 있는데 유럽도 잘 살지 않느냐? 그러면 잘 사는 만큼 너네가 GDP 대비 적어도 5% 이상은 방위비에 부담을 내라.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였어요. 근데 5%커녕 2.2% 낮은 국가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야 진짜 트럼프가 돌아왔어. 그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약소국의 서름을 겪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직 휴전할 마음도 안 됐고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강제적으로 야 무조건 휴전해 안 하면 너네들은 지원할 또 다 끝나버릴 거야. 실제로 일시적으로 끊었죠. 그런 어떤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 생기느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하는데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회담하는 현장이 전 세계로 다 승중가 됐는데 둘이 엄청나게 싸웠죠. 싸우고 자리에 박쳐 나갔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누가 받았냐. 우크라이나도 충격을 받았지만 유럽도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이 충격받아서 그 부랴부랴 독일과 영국에 있는 총리가 주요 국가들 소집을 해가지고 야 트럼프가 안 지켜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지켜줄 거면 자국이 지켜야죠. 그래서 원래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파국을 갖다가 회담 이전부터 얘기했지만은 독일 차기 그 총리 메르츠 총리가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해서 5천억 유로의 방위비를 갖다 최대 5천억의 방위비를 갖다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니까 법적 풀기 위해서 이제 야당과 서 연대를 했다는 걸 주말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르츠 차기 총리가 추진하는 그 독일의 5천억 유로의 방위비 증액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종합해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유럽은 방위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위비 증액을 한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당장 야 우리가 3년 정도 뒤에 전차 가져올게. 3년 정도 뒤에 탄 하나가 필요해. 이게 아니고 즉각 바로 탄환과 총알과 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다. 한국의 방위비가 상대적으로 싸요. 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산기업을 갖다가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많은 방산기업도 올랐는데 여기에 동조해서 항공우주도 같이 올랐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주요하게 설명드리는 피델리티 역시 이미 많은 퍼센티지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추가로 이제 지분을 더 넣어서 항공우주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나토와 별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방 예산을 늘리는 흐름들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좀 답답했던 이 한국 항공우주 주주들도 올해 들어서 웃음을 짓고 있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6% 넘는 급등세. 그러니까 1년 사이 올해 초부터 얼마까지의 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주가 상승으로 이제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대장주냐? 제일 많이 오른 주가 대장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눈여겨본 회사, 익숙한 회사 그런 회사가 대장주가 아니고 주가 수익에서 제일 많이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대장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그 IT 업체에서 누가 대장주냐 하이닉스로 넘어간 지가 2년이 됐어요. 이걸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오늘 주제 한국의 방산주를 보면은 이게 어제까지 금요일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YTD니까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비슷하게 많이 올랐고 거기 못지않게 항공우주도 거의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는 항공우주가 별 볼 일 없어서 잘 안 올라가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겠지만은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항공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기분이 좋은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델리티 이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더 간다. 항공우주의 매출과 주가가 더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돈을 집어넣는 것이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자기 돈을 넣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부쩍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크게 뭐라고 보세요? 그 방산에서도 뭔가가 예, 예. 특이점이 있어서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항공우주는 사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항공.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공격용 비행기를 갖다가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것이 항공우주의 중요한 모멘텀인데, 근데 작년 12월부터 올해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공우주가 준비했던 AI 기반의 군사 싸움, AI 기반의 전장에서 투입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항공우주가 강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사실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항공우주는 일종의 사실은 주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의 이제 펠런티아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펠런티아가 사실 그런 맥락에서 AI와 그런 어떤 전상관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무기를 어떤 부대를 어디다 배치해야 되고 좋으냐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펠런티아거든요. 펠런티어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면 미국의 이제 국방비가 너무나 많으니까, 미국 사실 또 하나가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를 줄여야겠다라는 맥락에서 펠런티어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펠런티어가 사실은 전 세계 국방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아니 AI가 사실은 침투하고 있고, AI 때문에 푸틴이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도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고전적인 어떤 그 장갑차나 보병의 숫자로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도와주고 영국이 도와주고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가 있었고, 이래서 펠런티어가 작년에 내내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펠런티어의 어떤 강점을 갖다가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항공우주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그 피델리티가 항공우주의 주가를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지분을 더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공우주는 이런 관점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에도 투자를 해서 이미 이모저모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셨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렇죠. 예. 지금 관점에서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항공우주를 갖다 견인했던 완제기 사업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 국가에도 여러 가지가 이슈가 터지면 뭐 해당 국가에 선거가 있다든지 정치인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제 언제나 이제 계약이 늦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늦춰졌지만 이제는 이제 그것이 완제기가 올해는 제대로 이제 본궤도 오르면서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를 가동시켰던 펠런티어 같은 그런 AI 기반의 이제 군사 전략 산업, 이것이 이제 항공우주 카이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면, 그걸 원래 받치고 있었던 완제기 사업이 올해 또 다른 그 본궤도 올라가면서 두 개의 축으로 항공우주가 올해 매출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피델리티에서 지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모저모 올해 좀 괜찮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생태계에 또 변화를 예고한 기업이 있으니 한화비전입니다. 어떤 기업은 약간 좀 긴장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하나비전의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TC 본도 장비를 납품했다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를 했죠. 그러니까 TC 본도라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D램을 8장을, 그게 이제 HBM3고 D램 8장에서 12장으로 늘린 제품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하퍼라든지 블랙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챗GPT를 우리가 실현해서 쓸 수가 있다면, 그 엔비디아의 칩은 일종의 이제 연산 작업을 해줘,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럼 계산할 때 반드시 메모리에 있어요. 그 메모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업이 어디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D램을 8장 붙여야 돼요. 8장 붙이는데 핵심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의 TC 본도를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작년 8월부터 한미 반도체 독점이 깨진다는 그 전망과 기사가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독점이 깨지니까. 그러면 누가 독점을 깨뜨리냐? 그것이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하나비전이 이제 한미 반도체를 제치고 그 SK 하이닉스 납품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는데,
계속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전망이 나왔으면 계약이 체결되면은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공시가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그 파란색 줄이 이제 한화 비전의 주가이고 아래쪽에 이제 붉은색 그 그래프가 한미 반도체 그래프인데 정확하게 두 주가가 이제 엇갈리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망가뜨린 이유는 한화 비전이 잘 된다라는 어떤 전망이 강해지면서 더 한화 비전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SK하이닉스가 TC 본더 장비가 필요해서 원래는 일본 업체 썼었어요. 근데 일본 업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죠. 뭐 더 높이 줘야 되고 아무래도 뭐 ES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갖다 격려해서 우리 같이 TC 본더를 공동으로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공동 개발한 것이 TC 본더이거든요. TC 본더를 개발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에서만 독점을 받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미 반도체가 단가를 높이 불러요.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단가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밖에 공급을 안 하니까. 네. 언제나 이제 소울벤더로 얘기하는 독점 공급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다른 일이 생겨서 한미 반도체에 내재적인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뭐 공장에 불이 꺼진다든지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제대로 납품을 못하면 아까 말씀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심지어 엔비디아도 사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라는 독점 기업 말고 이 부품을 갖다 공급선을 다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SK하이닉스가 작년 9월부터 그 대안으로 하나비전 또 다른 대안으로 싱가포르의 ASMPT라는 기업을 갖다가 동시에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 얘기가 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번에는 공시화해서 공시를 나왔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하나 비전의 그 TC 본드를 쓸 수밖에 없다. 왜 쓰지 않으면 공급선이 단독으로 가면 불안 요소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상황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 일각에서는 심지어 하나 비전, 그 하나 세미텍 그 계열사가 만든 TC 본더가 한미 반도체보다 더 좋다라는 어떤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어떤 회사의 TC 본더를 갖다가 가져오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독점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대신 하나 비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측의 그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고 한미그룹과 그리고 뭐 하나그룹, 한미반도체가 하나그룹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 좀 대비할 여력은 생겼네요. 자, 이렇게 AI 기술 도입, 활용, 인재 확보 굉장히 치열한 생태계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기업들 잘 보시면서 향후 행보 저희가 또 점검해 드릴 테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